신라에만 여왕이 있는 이유.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국가 중 여왕이 있던 나라는 신라이다. 신라 27대 선덕여왕, 28대 진덕여왕, 한참 뒤인 51대 진성여왕이 그들이다. 당군의 고조선부터 마지막 왕조인 조선까지 어떤 나라를 살펴봐도 이들 외에는 여왕이 없다. 그렇다면 신라에서는 왜 여자를 임금으로 삼았을까? 우선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탄생한 이유부터 생각해보자. 신라는 골품제도가 있는 신분제 사회였다. 골품제도 하에서 왕은 성골에서 배출되었는데 성골 출신의 남자가 26대 진평왕에서 끝나고 말았다. 이제 왕을 할 남자는 씨가 마르고 말았다. 그런데 여자는 아직 있다. 그가 바로 진평왕의 딸인 선덕이었다. 남자들은 아니 꼽더라도 여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덕마저 죽자 이제 성골은 그야말로 희귀한 존재였다. 단 한 사람이 남았다. 그가 바로 선덕여왕의 사촌 동생인 진덕이었다. 또다시 진골들은 진덕을 왕으로 추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진덕여왕을 마지막으로 신라 사회에서 성골이 사라진 것이다. 진골 귀족들은 화백회의를 개최했다. 자유토론을 통해 진골들은 자신들 중에서 유능한 자를 임금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그때 가장 유력했던 진골은 알천이었다. 그런데 알천에겐 군사력이 없었다. 비록 알천만큼은 아니었지만 알천에 버금갈 정도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김춘추이다. 당시 김춘추는 당나라에 가서 나당연합을 맺고 온 능력자였다. 또 김춘추의 뒤에는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처남 김유신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다. 누구도 김춘추를 상대할 수 없었다. 진골들은 결국 김춘추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드디어 진골 출신의 첫 왕이 탄생한 것이다. 태종 무열왕이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성골에서 진골로 왕권이 교체된 것을 기준으로 삼아 신라의 시대를 구분하였다. 즉 성골이 임금을 했던 진덕여왕까지를 상대라 하고 진골 출신으로 첫 왕이 된 무열왕 시대부터를 중대라 하였다. 중대와 하대의 구분은 무열왕계 직계자손이 임금을 했던 8세기 후반 해공왕까지를 중대, 내무랑의 반계에서 임금이 배출된 선도광부터 신라 멸망까지를 하대라 하였다. 그렇다면 진성여왕은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진성여왕이 왕위에 있었던 시대는 신라 하대로 진골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서 사회가 크게 혼란했던 시기였다. 그런데도 여자의 몸으로 왕위를 계승했다면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진성여왕의 아버지인 경문왕은 47대 임금인 헌안왕의 사위였다. 헌안왕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고 딸만 둘 있었는데 헌안왕은 왕위를 딸이 아닌 사위에게 물려주었다. 그런데 사위가 왕위를 계승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반발하여 왕권을 위협하였다. 경문왕은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제도 개혁 및 학문 진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아들인 정강왕에게 무사히 왕위를 승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정강왕에게 또 아들이 없었다. 정강왕은 헌안왕과 달리 동생이었던 진성여왕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드디어 마지막 여왕이 탄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보았을 때 진성여왕이 왕위에 오른 것은 경문왕 일가가 왕위를 독점하여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지 신라에만 여왕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색다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춘추와 김유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을 통일한 두 주역은 김춘추와 김유신이다. 둘은 매제 처남 사이였다. 김춘추는 김유신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신라 최초로 진골 출신으로 왕이 될 수 있었다. 어느 시대나 군사력을 등에 업지 않으면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
고려 말기 정몽주를 비롯한 온건파 사대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수파였던 정도전의 혁명파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추대하여 새 왕조인 조선을 개창한 것도 결국 이성계의 군사력이 뒤를 받쳐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춘추와 김유신은 같은 혈족일까? 아니다. 김춘추는 경주 김씨, 김유신은 김해 김씨이다. 김유신은 금강가야를 세운 김수로 왕의 후예로 금강가야의 마지막 임금인 김구해의 증손자이다. 김유신가는 가야의 왕족이었으나 법흥왕이 금강가야를 정벌할 때 일찍 항복하여 신라의 진골에 편입된 특이한 가문이었다. 이른바 신김씨 세력이다. 진골에 편입된 김유신가는 왕따를 당했다.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경주의 진골들에게 무늬만 진골인 김유신 세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처음엔 멸시도 많이 받았다. 김유신의 아버지 서연의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집안의 한 맺힌 사연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모를 일거에 없애버릴 일을 김유신은 기획하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진골인 김춘추에게 동생 문희를 시집 보내는 것이었다. 신라 최대의 스캔들을 일으킨 김춘추와 문희의 사랑 이야기를 파헤쳐보자. 김서연 장군은 김유신 장군의 아버지이다. 진골이었지만 경주의 토착 세력들이 김해 출신이라고 놀아주지 않아서 나이가 차도록 결혼을 할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연정을 품은 여자가 있었으니 경주의 토착 귀족인 수쿨종의 딸 만명이었다. 둘은 서로를 무척 사랑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장애가 있었으니 바로 만명의 아버지인 수쿨종이었다. 수쿨종은 딸이 무늬만 귀족인 서연과 사귀는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며 집안 깊숙이 가두어 버렸다. 그러나 만명은 서연을 너무 사랑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해도 헤어질 수 없었다. 날마다 서연이 있는 곳으로 갈 궁리만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다. 어느 날 갑자기 천둥이 울리더니 대문에 벼락이 떨어졌다. 만명은 벼락에 놀란 문지기가 혼비백산한 틈을 타서 몰래 집을 빠져나와 서연에게로 줄다름질 쳤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수쿨종은 만명과 서연의 사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서연은 노총각 딱지를 떼고 만명과 혼인하여 알콩달콩 잘 살았다. 부부간의 금슬이 무척 좋았고 이 결혼을 통해 서연은 폐쇄적인 토착 귀족들 속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은 김유신 대에도 계속되어 결국 김유신은 신라 최고의 장군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김유신이 친구인 김춘추와 동생 문희를 결혼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은 결국 신라의 진골에 확실히 속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춘추는 젊었을 때부터 촉망받는 진골로 김유신과는 친구 사이였다. 김춘추의 사람됨을 간파한 유신은 동생과 결혼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기회를 엿보던 중 어느 날 공차기를 하면서 슬쩍 김춘추의 옥군을 밟아 떼어버렸다. 그리고는 김춘추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술이나 한잔하면서 동생에게 옥군을 달아달라고 부탁하자며 자기 집에 갈 것을 권했다. 당시 김유신에게는 누이 동생이 둘 있었으니 첫째는 보희, 둘째는 문희였다. 유신은 춘추와 함께 집에 당도하여 큰 누이인 보희에게 옥군을 달도록 했으나 보희는 부끄러워 나오지 않았다. 다시 작은 누이인 문희에게 말했더니 문희는 주저하지 않고 잽싸게 나와 춘추의 옥군을 달아주었다. 보희가 요조숙녀였다면 문희는 상당히 당돌하면서도 적극적인 여성이었다. 이 일을 계기로 춘추와 문희는 사랑에 빠졌고 춘추가 문희의 처소에 자주 출입하더니 결국 문희의 배가 불러왔다. 춘추는 고민했다. 다른 진골들이 소외시키는 김유신 집안과 연을 맺을 것인가, 그냥 모른 척 할 것인가. 미적미적하는 춘추를 보다 못한 김유신은 다시 계략을 꾸몄다. 선덕대왕이 경주 남산에 행차하는 날을 잡아 유신은 부모 몰래 처녀가 애를 가졌다고 하여 누이를 불태워 죽인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집 마당에 불을 피워 연기를 올렸다.
유신의 집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선덕 여왕이 그 연유를 물으니 신하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선덕 여왕은 춘추에게 속히 가서 그녀를 구할 것을 명했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춘추와 유신은 밀어주고 끌어주며 힘을 길러 결국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다. 흰피 흘리며 죽어간 이차돈. 법흥왕 14년 이차돈의 목을 치자 흰피가 한 길이나 솟구치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귀족들은 몸둘 바를 몰라 했고 귀족들의 다그침에 밀려 그에게 사형을 내려야 했던 법흥왕은 오히려 기세등등하여 귀족들을 몰아쳤다. 드디어 법흥왕은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기를 잡게 되었다. 삼국에 불교가 수용된 것은 4세기 후반 무렵이었다. 고구려나 백제는 왕실의 주도로 중국에서 불교가 손쉽게 전래되었다. 그러나 유독 신라만은 불교 수용과 포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왜 신라는 불교 수용에 어려움을 겪었을까? 신라에 불교가 처음 소개된 것은 이차돈이 죽기 약 100여 년 전인 5세기 전반이었다. 고구려의 승려 무코자가 신라의 선산지방에 들어와 모래의 집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라는 발전의 속도가 고구려나 백제보다 뒤졌기 때문에 하늘신 숭배나 샤머니즘 신앙이 크게 뿌리 박혀 있었다. 또한 지배층인 귀족들의 입장에서 불교의 윤회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분이 죽어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계세 사상을 신봉하였다. 그런데 불교는 현세에서 공덕을 쌓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고 하니 현세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죽어서도 누리고 싶은 귀족들은 불교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법흥왕의 생각은 달랐다. 법흥왕이 보기에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기에 아주 적격인 사상이었다. 이미 불교가 융성하고 있던 중국이나 고구려, 백제를 보니 왕은 곧 부처다라고 주장하며 왕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었다. 진골 귀족들의 권위 때문에 왕하기가 쉽지 않았던 신라에서 이러한 주변국들의 이야기는 귀가 솔깃해지는 대사건이었다. 왕은 생각했다. 불교가 공인된다면 왕권이 강화됨으로써 내 자손들은 편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리라. 불교 수용 얘기만 나오면 벌레처럼 달려들어 반대하는 귀족들을 잠재우기 위해 왕은 고민을 거듭했다. 그런 어느 날 신라 땅에 불법을 퍼뜨리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던 이차돈이 왕에게 묘안을 내놓았다. 둘은 의기투합하여 반대파를 물리칠 절묘한 음모를 꾸몄다. 이차돈은 왕의 명이라 하면서 하늘신을 제사하는 신성한 장소인 청경림의 나무를 베고 절을 지으려고 했다. 당연히 귀족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렇잖아도 불교 수용을 공공연히 외치고 다니던 이차돈과 그를 후원하던 왕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귀족들이었기에 이차돈을 당장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왕은 귀족들의 건의를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였다. 이차돈을 참수하라. 너무 쉽게 내린 명령이었다. 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자기 신복을 저렇게 쉽게 내치다니. 이차돈을 계속 두둔하면 왕까지 몰아내려고 작심했던 귀족들의 속셈이었기에 그런 왕의 명령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차돈을 참수하니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다. 법흥왕은 기세등등하여 귀족들을 다그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은 어느 누구도 불교 수용에 토를 달 수 없었다. 왕은 이제 거리낄 것 없이 불교를 공인하고 신라 땅에 절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차돈은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가 그토록 원했던 불교는 신라 땅에 착실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급속히 발전해 갔다. 특히 법흥왕 때부터 진덕여왕에 이르는 시기는
우리 역사에서 특이하게 불교식 왕명이 사용되었던 시기이다. 신라의 왕들은 자신들을 부처와 연관지어 철저히 왕권 강화에 이용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법흥왕은 불법을 흥하게 한 임금이란 뜻에서 나온 이름이며 진평왕은 자신을 백정이라 했고 부인은 마야 부인이라 했다. 백정은 석가모니의 아버지 이름이고 마야 부인은 어머니 이름이다. 따라서 진평왕은 명목상 석가모니의 아버지가 되었고 자신의 아들은 곧 부처가 되는 셈이다. 그리고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진덕요왕과 같이 참진자를 가진 임금들이 다수 나왔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부처를 탄생시킨 인도의 석가족과 같다는 것을 진짜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설을 진종설이라 한다. 지금 보면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신라 왕들은 이러한 작업, 즉 부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영원한 자유인 원효대사. 661년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하고 고구려마저 점령하기 위해 한창 통일전쟁을 치르고 있던 때였다. 배움에 목말라 있던 신라의 승려 원효와 의상은 청운의 꿈을 품고 선진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당시 당나라는 손오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 서유기의 실제 인물인 현장법사가 17년간의 인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불교 르네상스를 이끌어가던 시기였다. 당나라 불교계의 새로운 바람은 신라에도 전해져서 신라의 많은 승려들은 당나라 유학을 갈구했고 원효와 의상 또한 현장의 문화에서 공부하기를 원했다. 이제 가면 언제 돌아올지 모를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오직 부처를 향한 일심으로 경주를 출발하였다. 몇 날 며칠을 걸어 충청남도 직산지방에 이르렀다. 어둠이 깃들자 그들은 밤이슬을 피할 곳을 찾았다. 주변을 살피니 동굴 하나가 있었다. 둘은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한밤중이 되어 원효는 심한 갈증에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할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더듬더듬 물을 찾아 꿀꺽꿀꺽 마셨다. 감노수처럼 달디단 물이었다. 원효는 잠에서 깨자마자 먹은 물을 찾았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기가 잠을 잔 주변을 살펴보니 해골들이 굴러다니고 있지 않은가. 번쩍 정신이 들어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보니 그토록 달디달던 감노수가 해골 속에 담겨져 있었다. 원효는 갑자기 구역질이 났다. 한참 동안 구역질을 하며 먹은 것을 전부 토해냈는데도 계속 헛구역질이 나왔다. 그때 원효의 머리에 비수처럼 꽂히는 깨달음이 있었다. 해골에 담긴 물은 어젯밤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인데 어이하여 어제는 달디단 감노수였던 것이 오늘은 구역질을 나게 하는가. 원효는 단박에 깨달았다. 그렇다. 어제와 오늘에 달라진 것은 내 마음일 뿐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가 바로 이것이다. 진리는 결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원효는 그토록 갈망하던 깨달음을 해골물로 인해 얻게 되었다. 이제 그에게 당나라 유학은 무의미했다. 원효는 의상의 만류를 뿌리치고 경주 땅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책 쓰기에 몰두했다. 그는 일생 동안 150여 권의 책을 세상에 남겼다. 그중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신문화쟁론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저였다. 대승기신론소는 불교의 근본 이치를 이론과 실천의 양면에서 설한 마명의 대승기신론을 원효가 독자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중국의 승려들이 해동소라하며 즐겨 찾았다고 한다. 금강산매경론은 중국 5호 16국 시대의 한 나라인 북량 때에 번역된 금강산매경을 해석한 책으로 원효가 해석하기 이전에는 이 경전에 대한 해석이 없었다고 한다. 신문화쟁론은 원효 사상의 정수인 화쟁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저서로
그는 여러 설을 10개의 글로 모아 정리하고 서로 통하게 함으로써 불교계 각 종파 간의 융합에 노력하였다. 그럼 여기서 잠깐 논과 소의 차이를 알아보자. 논은 석가모니가 생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불교의 깊은 뜻을 해석한 것이며, 소는 경이나 논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것을 말한다. 오녀 사상의 핵심은 화쟁 사상이다. 오녀가 살던 당시는 불교 위주의 교종 불교가 유행하고 있었는데, 교종은 하엄경을 비롯해 5교로 나뉘어져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있었다. 이때 오녀는 특정한 교리나 학설을 고집하지 말고 비판과 분석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하며 불교계의 대화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사상을 화쟁 사상이라 한다. 오녀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다. 그의 연구와 저술활동을 지원해 준 사람은 요석공주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석공주는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로 과부였다. 요석공주를 마음에 둔 원효는 자신을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으로 자부하며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빌려줄 건가, 하늘 바칠 기둥을 깎으려 하네 라는 노래를 부르며 요석공주에게 애정 공세를 폈다고 한다. 아무튼 두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싹터서 결국 요석공주는 아이를 잉태하고 말았다. 그 아이가 바로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라의 대학자 설총이었다. 이후 원효는 계율을 스스로 파했다고 하여 승려복을 벗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 하였다. 그리고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박을 본떠 집작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무예호를 만들어 무예가를 부르며 신라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가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거나 무사람들과 어울려 술집이나 기생집에도 드나들었고, 혹은 쇠칼이나 쇠망치를 가지고 다니며 돌에 글을 새기기도 하고, 가야금과 악기를 들고 사당에 가서 음악을 즐기기도 하는 등 세상에 거리낄 게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의 나무아미 타불만 외우면 극락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정토신앙을 전파하여 귀족 중심의 불교를 대중에게까지 확산시켜 나갔다. 원효는 그야말로 대자유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효는 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벗어던지고 거지처럼 세상을 떠돌며 살았을까? 원효가 살았던 시대는 신라에 의해 통일전쟁이 치러지고 있던 시기였다. 전쟁이란 그것이 정당한 것이든 비열한 것이든 간에 직접 치러야 하는 백성들에겐 고통스러운 것이다. 통일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신라인들은 무척 불안했을 것이다. 이럴 때 종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어야 한다. 원효는 처음부터 집착에서 벗어나 대중 속으로 몸소 뛰어들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불안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중심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의상대사와 화엄사상. 의상은 신라의 진골 출신이었다. 20세 전후의 나이에 세속적인 출세가 보장된 자신의 신분을 버리고 승려가 되었다. 그는 불문에 귀의한 후 원효와 함께 선진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첫 번째는 650년에 육로를 이용해 고구려 땅으로 밀입국하여 요동지방까지 갔으나 고구려 군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 후 10여 년을 전국을 돌며 수행하다가 661년에 다시 당나라 유학길에 올랐다. 이때는 백길로 가기 위해 당시 신라의 무역항인 당항포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직산지방의 동굴에서 하룻밤을 묵는 동안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경주로 되돌아갔고, 의상만 홀로 당항포에 도착하여 귀국하는 당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 본래 의상은 현장의 문화에서 공부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중국 화엄정의 대가인 지엄의 문화에서 화엄학을 공부하였다. 지엄은 당시 종남산의 지상사에 살고 있었는데 의상을 만나기 전날 밤에 꿈을 꾸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해동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나서 가지와 잎이 번성하더니 중구까지 덮었는데 그 위에 봉황의 집이 있어 올라가 보니 한 개의 마니부주의 밝은 빛이 멀리까지 비쳤다는 것이다. 지엄은 그 꿈으로 의상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특별한 예를 갖추어 제자로 삼았다고 한다. 의상은 지엄의 문화에서 10년을 머무르면서 화엄학을 공부하고 671년에 신라로 돌아와 신라 땅에 화엄학을 뿌리내렸다. 오녀가 많은 책을 쓴 데 반해 의상은 책을 거의 쓰지 않았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의 글은 별로 많지 않으며 다만 60권에 달하는 방대한 화엄경의 내용을 210자의 짧은 시로 정리한 화엄 일승 법계도만이 의상이 화엄학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저술하기까지 의상의 화엄학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다고 한다. 이 책은 그 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고 해석되어져서 신라시대만 해도 여러 해석서가 나왔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유학자이자 불교에도 능했던 김시습도 이 책에 해석서를 남겼다고 한다. 신라에서는 의상대사가 개창한 화엄종이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하에 크게 융성하였다. 그 이유는 하나인 것이 많은 것이요, 많은 것이 하나인 것이요 라는 화엄종의 원흉 사상이 백성은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해 주어 현실적으로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상 자신은 진골 귀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여 그의 10대 제자 중 지통은 노비 출신이었으며 진정은 평민이었다. 또한 그는 문무왕이 많은 토지와 노비를 주려고 할 때 우리의 율법은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노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교단을 걸식을 통해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반 백성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는 제자 양성에도 힘을 기울여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였으며 그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전국 각지에 화엄 사찰이 들어서서 부석사, 해인사, 화엄사, 범어사 등이 지금까지 번창하고 있다. 통일신라 시기에 신라 불교를 이끈 쌍두마차인 원효와 의상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났지만 8살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친밀하게 지냈다고 한다. 나이가 위인 원효는 원래 설시로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에 반해 의상은 김씨로 진골 출신이었다. 성격도 달라서 원효는 요속공주에게 자신이 먼저 사랑을 구걸할 정도로 자유분방했고 직관력과 천재적 기질이 있었으나 의상은 온화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엄격했고 계율을 지키는 데 철저했다. 다만 원효가 다방면에 조예가 깊어서 방대한 저술을 남긴 대저술가였다면 의상은 오직 화엄학만을 공부했고 이에 포교에 주력하여 화엄 일승 법계도 이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저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서로가 존경하는 단계를 넘어 거의 형제처럼 지냈다.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이 신라 불교를 이끌었기에 8세기에 신라 불교가 크게 융성하여 불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불국사와 석굴암 창건설화. 신라 32대 효소왕 때의 일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이었다. 이 시기에 경주에는 18만 호가 있었고 초가집이 한 채도 없었으며 사람들은 밤새워 피리를 불고 노래를 부르던 태평성대였다. 그러나 아무리 풍요로운 전성기라 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나뉘어져 있었으니 모량리에 사는 경조라는 여인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하루하루를 끼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했다. 이 아낙네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워낙 머리는 크고 이마가 펀펀하여 흡사 모습이 성 같으므로 주위에서 대성이라 불렀다. 경조와 대성은 보간이라고 하는 부자의 집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보가는 경조가 너무 착실하게 일을 잘하는 것이 고마워서 3묘 정도의 밭을 주어 생계의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조와 대성은 3묘의 밭으로는 자립하여 살아갈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보간의 집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대성의 나이 19이 되던 해의 어느 날이었다. 흑룡사의 점계라는 스님이 보간의 집에 시주를 권하러 왔다. 보간이 배 50피를 시주하니 점계 스님은 그에게 신도님께서 보시하기를 좋아하시니 부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를 얻게 되는 것이니 오늘의 이 공덕으로 오래오래 사시고 만복을 누리시게 되실 것이옵니다. 하고 축원해 주었다.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과 스님이 대문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은 대성은 얼른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전생에 덕을 쌓지 못해서이니 지금 또 보시를 하지 않으면 내세에도 가난할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은 주인에게 받은 밭을 보시하자고 졸랐다. 대성의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옳다 여기고 전 재산인 3묘의 밭을 스님에게 선뜻 보시했다. 그러나 밭을 보시하고 난 지 몇 달 안 되어 대성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대성이 죽던 그 시각에 신라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였던 김물량의 집에 하늘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모량리 대성이란 아이를 너희 집에 맡기노라. 깜짝 놀란 물량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급히 사람을 모량리에 보내 연유를 알아봤다. 아니나 다를까 김대성이 죽었는데 하늘에서 외치던 때와 시간이 같았다. 그 후 물량의 부인에게 태기가 있더니 금쪽 같은 아들을 낳았다. 태어난 아이는 왼손을 꼭 쥔 채로 펴지 않았다. 잉태할 때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으므로 모두 궁금해하면서 아기가 손을 펼 날을 기다렸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아이는 손을 폈는데 아이의 손에 대성이라는 두 글자가 또렷이 새겨져 있지 않은가. 모량리에 살던 가난한 집 대성이 부처님께 전 재산을 시주한 공덕으로 이렇게 물량의 집에 아들로 환생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소를 만천하에 알린 것이다. 불교의 윤회설을 입증해주는 일대 사건이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이니 장래에 크게 한자리 할 놈이라고 생각한 물량은 아들의 이름을 전생에 불렀던 대로 대성이라 하였고 전생의 어머니인 경조 안악내를 자기 집으로 모셔 복양하였다. 물량의 아들로 환생한 대성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대로 효성이 지극했고 능력 또한 뛰어난 젊은이로 성장했다. 대성은 산가들을 다니며 사냥하기를 즐겨했다. 하루는 토암산에 올라가 큰 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서산으로 해가 떨어져서 집에 가기를 포기하고 산민 마을에서 잠을 잤다. 곰과 씨름을 하느라 너무 피곤하여 정신없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 낮에 잡은 곰이 나타나 대성을 덮쳤다. 소스라치게 놀란 대성은 부들부들 떨며 살려달라고 외쳤다. 곰이 말했다. 어찌하여 너는 죄 없는 나를 죽였느냐. 내가 다시 곰으로 태어나 너를 잡아먹겠다. 두려움을 모르던 대성이었지만 간이 콩알만해져서 숨을 헐떡대며 무조건 살려달라고 외쳤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않겠나이다. 곰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느냐. 예,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절을 짓고 부처님께 극락왕생을 빌어줄 수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 대성은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겨우 꿈에서 깨어났다. 얼마나 지독한 악몽이었던지 자기가 잔 자리를 살펴보니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사냥을 좋아하여 날이면 날마다 짐승을 잡았던 대성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는 날이 밝자마자 전날 잡은 곰을 산으로 가지고 가서 땅에 묻어주고 곰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절을 지어주었다. 절 이름을 웅수사라 하였다. 그 후 대성의 신심은 날로 깊어져서 인가응보와 보시공덕을 깨닫게 해주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만이 곧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여 현생의 부모를 위하여 불국사를 창건하였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오직 부처의 진리를 신라 땅에 널리 구현하기 위해 시작한 그의 불사는 24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꿈꾸었던 불국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한 채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였다. 신라 제36대 해공왕 10년 12월 2일이었다. 김대성이 못다 이룬 불사는 이후 국가가 나서서 완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세계에 자랑할 수 있게 된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김대성 개인의 염원에 의해 시작된 불국사와 석굴암이 그 끝은 심히 창대하여 이제는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이다. 신라의 여인들. 빛나는 문화와 불교 예술을 꽃피운 천년왕국 신라의 여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을까? 세 명의 여왕 선덕, 진덕, 진성과 비밀스러운 풍문 속을 떠도는 한 명의 여인 미실, 화랑의 전신으로 이야기되는 원화를 이끌던 두 명의 여성 준정 남모 등 우리는 신라시대 여인들을 떠올릴 수 있다. 하연진의 논문 화랑세기에 나타난 신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 요약본을 보자. 우리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온순하고 순종적으로 생활하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곧잘 떠올린다. 그러나 유교 사회 이전의 신라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았고 공적인 영역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신라시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이유는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풍백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신라 사회는 마복자 제도, 삼서제 등을 통해 성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되어 있었으며 부부관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실은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육체를 바치는 행위인 색공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도 했다. 풍월도와 관련해서도 여성들이 우두머리 원화가 되기도 하고 경쟁을 거쳐 권세를 장악하기도 했다. 또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은 왕위를 계승하기도 했다. 천년왕국 신라, 여왕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신라의 통치자 선덕여왕과 진덕여왕, 그리고 진성여왕은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을까?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군주로 기록된 선덕여왕은 진평왕의 딸이다. 그녀가 정치력을 행사한 15년의 기간 동안 신라는 남성왕이 지배하던 시절 이상으로 국가의 힘을 키웠다. 인품이 자애롭고 미모 또한 빼어났다고 전해지는 선덕여왕은 중국과의 정치적 불화 속에서도 현명하게 처신해 신라를 외부적 위험으로부터 지키기도 했다. 그러나 선덕여왕이 마냥 행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화랑세기는 선덕여왕이 2명의 남자와 3번에 걸쳐 결혼 생활을 했으나 아이가 없었다고 기록한다. 선덕여왕의 사촌인 진덕여왕은 비담에 난 와중에 선덕여왕이 사망하자 뒤를 이어 신라의 통치권자가 된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진덕여왕의 외모를 묘사한다. 어찌 보면 기이하기까지 하다. 여왕의 자태는 풍만하고 아름다웠으나 키가 7척이나 되었고 늘어뜨리면 무릎 아래에 닿을 정도로 팔이 길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신라의 역사를 기록한 몇몇 사료들을 살필 때 큰 지탕과 오해 속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있으니 바로 진성여왕과 원하이다. 먼저 진성여왕을 설명하는 책의 한 대목을 보자. 결국 신라는 9세기 말 진성여왕 시기에 터진 지방사회에서의 농민반란을 계기로 각 지역의 유력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립하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 표현은 여왕의 무지와 무기력이 왕조의 숨통을 끊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진성여왕은
정치적으로 무능력했던 동시에 음란하기까지 했다는 학계의 공격 또한 받고 있다. 화랑새기의 그 원형을 드러내는 원화도 그렇다. 다수의 역사학자들은 원화를 이끌던 준정과 남모라는 신라 여성을 향해 질투심과 시기가 이 조직을 붕괴시켰다고 힐난한다. 그런데 정말로 진평왕 3년 효도, 우애, 충성, 신의를 모토로 만들어진 원화가 단순히 여성이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너졌을까? 여기서 역사적 호기심은 새끼를 치며 이어진다. 아름다움 하나로 수십 명의 왕족과 귀족을 쥐락펴락한 판무파탈로 알려진 미실 역시 더 쉬워진 혐의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화랑새기라는 고서 한 권, 혹은 방송국이 만들어낸 드라마 한 편으로는 존재했던 한 인간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게 정한 이치. 오늘을 사는 누구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던 미실의 굴곡 도드라졌던 삶과 죽음이라면 더 그렇다. 이미 1500년 전 유사 페미니즘을 삶의 안팎에서 구현한 여성 미실. 미실에 대한 역사학계의 연구가 미진했던 것은 단순히 왕조 중심의 사관과 남성을 향한 과도한 주목 탓이었을까? 그게 아니면 그녀가 주목할 만한 시대사적 가치를 가지지 못했던 것일까? 색공 마복자 삼서제에 대하여 화랑새기에 그려진 신라인들의 독특한 가족문화 색공 마복자 삼서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색공이란 왕이나 왕족의 세대 세습을 위해 색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신라에는 아예 전문적으로 왕실에 색을 바치는 색공지신 가문이 따로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색공지신 가문은 왕후와 풍월주를 배출할 정도의 정치적 위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색공지신 가문으로 미실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미실의 외증조부 위화랑은 신라에서 으뜸가는 색공지신이었습니다. 그는 버풍왕의 딸이자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태우에게 색공을 바쳤고 화랑새기에서는 위화랑을 색으로서 충성을 다했다고 칭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제도는 마복자 제도입니다. 배를 문질러 낳은 아이란 뜻의 마복자는 일종의 대부제도인데 필사본 화랑새기는 마복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복자란 하위 계급의 여성이 상위 계급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여 낳게 된 아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왕의 마복자는 왕자나 공주는 아니지만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외 화랑이나 기타 귀족 집단 사이에서도 마복자 풍습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화랑의 간부층이라 할 수 있는 낭도들은 풍월주의 마복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화랑의 제1대 풍월주인 위하랑의 경우 소지마리간의 마복자였으며 사다함과 진흥왕 등의 부인이었던 미실공주의 아들들도 상당수가 마복자였습니다. 이처럼 신라의 여성들은 아이의 혈통과 아버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아이에게 더 좋은 신분과 후견인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복자라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성이 선택한 상대 남성이 여성을 받아들이면 마레라는 의식을 치르고 동침하는데 그로써 뱃속의 아이는 그 남자의 마복자가 되었습니다. 마복자는 정식 자식과 다름없었습니다. 21대 소지왕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반면 22대 지증왕은 원래 왕위 계승 서열이 낮은 왕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인 지증왕의 부인이 소지왕과 동침하는 마레를 행하여 뱃속의 아이는 소지왕의 마복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23대 버풍왕이었습니다. 삼서제란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한 여자에게 남자 3명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자 3명이 번갈아 그 여자에게 무차별적인 정자 공급을 하는 성봉사 시스템이 바로 삼서제입니다. 말하자면 이들 남자는 시바지의 상대어인 시네리인 셈입니다.
신라에서는 왕위 계승권을 독점한 특권 신분 계층인 성골 남자가 선덕의 아버지 진평왕을 끝으로 씨가 말랐습니다. 진평이 죽자 남은 성골은 선덕과 진덕 두 여자뿐이었습니다. 성골 남자 소멸을 맞이한 신라 지배층에서 긴박하게 전개된 대응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덕에게 왕위 계승권자인 아들을 생산하게 하기 위한 삼서제로 이는 왕권 계승을 위한 고육체계였습니다.